안녕하세요, 주동식입니다. 오늘은 유시민 이제 알릴레오로 등장을 했죠.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 앞으로 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저도 유시민 씨가 진행하는 이제 알릴레오, 갈릴레오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조회수가 이 알릴레오 1회 처음으로 한 그 방송의 1회의 조회수가 240만을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58만 명, 댓글이 2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제 참 유튜브 방송으로서는 굉장한 이제 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 그만큼 이제 강고하게 자리 잡은 이 친노, 친문, 그리고 깨시민, 좌파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고하다. 그런 걸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친노, 친문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한 20만에서 50만 사이다. 되게 이제 아주 적게 보는 분들은 한 5만 정도 다 보는 분도 있고, 많이 보는 분들은 20만이다, 50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알릴레오 구독자가 58만 명이라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대충 맞아떨어지는 숫자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친노,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이 총 동원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유시민이라는 이 아이콘으로 집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시민에게 총 집결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가. 이제 유시민이 유튜브 방송으로 시작한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대본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계 복귀, 그리고 대권 도전 가능성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죠.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유시민이 정계 복귀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몸값을 높이고 있다. 여기 이제 유시민의 정치권 복귀,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대권 도전 부분까지도 거의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유시민이 결국 정계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은 정계 복귀 그럽니다만 유시민은 이미 정치에 복귀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는 정말 육체적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은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이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채널이나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정치가 아닌가. 사실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좀 별로 불가능해졌어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시민이 정계 복귀하니 많이 그런 발언을 하고 액션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라고 무관하게 유시민은 한 번도 정치인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계속 본질적으로 정치인이었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무슨 정치 복귀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내느냐 마느냐,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유시민의 정계 복귀, 정치 복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유시민은 이미 정치를 하고 있고 사실 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유시민이 했던 정치와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변화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유시민의 행보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시민이 계속 정치적 존재였던 건 확실하지만 최근 그의 행보는 과거보다 훨씬 뚜렷하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시민의 이제 정식으로 정계 은퇴를 본인은 이제 선언했었죠. 그런데 이제 유시민의 정계 복귀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제 유시민이 알릴레오에서 스스로 본인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응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아마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시민의 정치는 사실은 이해찬을 중심으로 한 집권 여당, 민주당 내에 평민연대와 공동보조를 진짜 본격화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일단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제 집권 일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집권하고 나서 일기는
민평연계, 그러니까 김근태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임종석이 물러났습니다만은 임종석도 크게 보면 이제 그 민평연계에 포함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이해찬 이제 전면 등장에 이어서 평민연계가 전면에 나서는 이제 그런 변화가 눈에 띕니다.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이제 그 이해찬 대표 되기 전에 원래 이제 원내대표가 민평연계 우원식이었는데 이것도 홍영표로 바뀌었죠. 한마디로 좀 이제 이 평민연계가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평연계가 뒤로 물러나고 평민연계가 정권의 전면에 나섰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그 일기 국정 운영이 사실상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또 이제 엄격히 말하면 실패한 것 아닌가. 그걸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찬이나 유시민 이런 이제 특정 개인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국정 운영의 주도 세력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좀 너무 지나친 단순해할 수도 있는데 민평연계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김근태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들이 좀 더 제야 성향이고 원칙적으로 좌파에 가깝습니다. 반면 평민연계는 그보다는 좀 더 좀 제도권 성향이고 좌파 색깔이 덜한 정치 집단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일찍부터 그 이해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어서부터 제도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여기 뛰어든 사람이거든요. 반면 이제 그 김근태, 민평연계 같은 경우에는 민평연계의 대부로 할 수 있는 김근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야 운동권의 대부였죠. 이런 이제 어떤 그 개인 리더들의 퍼스널리티 차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기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의 주류는 이해찬의 그 평민연계라고 봐야겠죠. 일찍부터 이해찬은 그 김대중 캠프에서 제도권 정치를 시작을 했고 또 노무현 정권에서도 핵심이었죠. 뭐 노무현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거 보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근태는 좀 달랐죠. 그거 잘 알려진 일입니다만은 그 뭐 여러 가지 그 아파트 분양업가 공개놓고 노무현한테 그 개그짝 떼고 한번 붙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뭐 그래서 말썽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좀 이 김근태 같은 경우는 제도 정치권이나 이런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민주당의 중심 계열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유시민이 등장한다는 것은 위기에 처한 현재 집권 세력이 이제 대리인이 아니다. 저기 진짜 핵심 세력이 전면에 나서야겠다. 이제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민평연계도 물론 집권 세력의 이제 그 중심이고 그러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떤 문재인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제 진짜 세력이 흔히 요즘 인터넷에 이런 말로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런 진짜 대리인이 아닌 핵심 세력이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뭐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그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게 평민연계라는 거죠. 동시에 이제 평민연계인 이해찬이 유시민을 동원해가지고 유시민의 대중적 인지도 그리고 화려한 말빨 이런 걸로 이제 문재인의 지지율 추락에 대한 긴급 수혈 조치를 이제 마련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알릴레오 이제 방송 첫 번째 방송의 게스트로 문정인 특보가 나섰더라고요. 이것을 봐도 이 알릴레오가 어떤 이제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북 정책의 대중적 설득력을 이제 높이겠다는 이제 첫 번째 의도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런 긴급 수혈이 현재로서는 일단 나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의 등장이 이 지지층의 결집을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지지율이 약간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제 이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거 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런 효과가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인지,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유시민의 역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올해 그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 방어는 해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경제는 계속 추락을 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삼성조차도 이제 그 성적표가 추락을 하고 반도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거의 없고 경제가 추락할 가능성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추락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대중들의 이제 고통, 분노 이런 것도 커지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그리고 그런 분노가 어떤 직접적인 대중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대중들이 그 정도 어떤 각성으로까지 가지는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중을 누군가 지도해가지고 행동에 나서게 하는 그런 조직적인 준비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대안으로서의 어떤 정치 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야권에 이제 그래도 정당들인데 이 야권이 내년 총선 의식해가지고 지금 치열한 내부 권력 투쟁에 힘을 지금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1년 아마 그렇게 거의 갈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이 대중 투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리더십이 좀 탄탄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 있어야지 대중 투쟁에도 좀 뭔가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로는 현재 지금 야당으로서는 그걸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존 야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민평면계에서 평면계로 이제 집권 세력의 어떤 주도층이 바뀌었다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책 기조는 변할 것인가? 저는 거의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우선 캐릭터부터가 상황이 변화했다, 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걸 깨닫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그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문재인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지적 능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문재인이 그렇다고 그러면 집권 세력 내부에서라도 뭔가 좀 변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결정적으로 집권 세력이 뭔가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진영 전체가 심각한 오히려 위기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했다가 오히려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을 폐기한다거나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정책을 포기한다거나 이 두 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핵심을 정책을 포기할 경우에 지지층이 급격하게 반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위험을 리스크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주도 세력의 얼굴만 좀 바꿔보고 가는 데까지 가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지 우리가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이분들이 그런 역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는 부분이 유시민이 그러면 차기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설 것인가? 그렇게 보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권이 물론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여권이 유시민 대권 주자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 그 배팅은 좀 너무 위험스럽다 그렇게 봅니다. 유시민이 이제 정의당이었죠. 정의당 당적을 버리고 제도권 정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호남과의 갈등이에요. 유시민 이제 지금은 요즘에 이제 정치를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시민 하면은 유시민 정치하면 이야기 빠지질 않거든요. 호남과의 갈등 이게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하면은 김대중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저주에 가깝게 김대중에 대해서 막말을 퍼부은 거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제가 알려 보니까 유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슬쩍 앞부분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네들의 정치가 정체성이나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라는 게 그 전으로 보면은
그 참여정부 나아가서 국민의 정부까지도 이어지는데 해야 하는데 얼버무리더라고. 난 저 이제 그 부분 보면서 유시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그 김대중에 대한 부담, 호남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좀 느껴지던데 한마디로 이 유시민의 원죄 비슷해요. 뭐 이제 뭐 김대중에게 뭐 정치권 당장 현직 대통령한테 정계 나 같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다 기억도 안 납니다. 막 여러 가지 막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2010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 졌는데 그 이유를 호남 유권자들에게 돌렸죠. 그 호남 사람들이 그래져가지고 내가 떨어졌다 뭐 이런 좀 그런 이야기도 오고 뭐 경기도지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11년 김해을 재보궐선거 그때 이제 유심히 나간 게 아니라 누구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졌는데 그때도 호남 출신 유권자들 떠옵니다. 그렇게 또 이제 그 유시민이가 그랬어요. 도대체 아니 김해을에서 지들이 재보궐선거 친 게 호남 유권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하여튼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사실입니다. 뭐 하여튼 모든 게 호남 탓이에요. 잘못되면 호남 탓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시민의 정계복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호남 지역의 여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뭘 보여주느냐. 호남 유권자들이 이제 그동안의 유시민의 언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이제 그런 그 민주당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저희 그 유시민 카드가 그런 점에서 일종의 극약 처방이라는 겁니다. 극약 처방이라는 게 효과는 딱 보잖아요. 근데 위험성도 큰 거거든요. 이게 또 안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답이 없는 거예요. 유시민의 이제 등장이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유시민이 이제 등장하니까 지지층이 혈집하고 문재인의 지지율 추락을 일단 멈추게 하고 이런 효과는 분명히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효과보다도 어떤 리스크, 부작용이 역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냐. 그런 위험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유시민과 호남 유권자의 갈등이다.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은 저는 이제 그 친노 좌파 그리고 리버럴 세력에 그리고 호남이 결합한 그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호남 지역의 유권자가 적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지만은 전국적으로 본인이 호남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단일 유권자 집단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지금 문재인이 삽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지지율 유지가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어떤 호남 정체성의 유권자들이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치적 정당성, 정치는 결국 정당성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이걸 정치적 정당성을 담보해주는 정치적 상징 자산 이게 대부분 호남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지할 수 있는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게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뭐 김대중의 정책 유산 등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등장 그 초기부터 뭐 어찌 보면 사실 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호남 출신들을 요직에 등용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사정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문재인부터가 원래 호남과 김대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거의 호남 혐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뭐 문재인이 정치권에 등장하면서부터 청와대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야기가 많았죠. 호남을 물먹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대북송금 특검 뭐 자서전에서도 호남 까는 이야기가 나왔고 호남 출신들은 골라서서 물을 먹인다 하는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재인의 성향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후보에게 패배했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그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가지고 2017년 대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 유시민의 역할이 커진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유시민에 대해 호남 유권자, 호남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내부에
이 균열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 축, 좌파 리버럴, 흔히 말하는 깨시민들하고 그리고 호남,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집권 여당으로서는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리스크가 커질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이제 사실은 보수 진영이나 야당은 이런 좌파 집권 세력의 취약점을 좀 잡아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파 진영이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저는 좀 사실 그건 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우파 진영 보면은 뭐 지금도 여전히 김대중 그리고 호남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뭐 아주 이를 박박 갈고 적대적이죠. 그 뭐 심정은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호남입니다만은 그 노무현과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길을 열어준 게 사실 이제 김대중의 집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입장에서는 이가 박박 갈리겠죠.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로 하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은 김대중은 뭐 좌파 빨갱이라고 우파는 뭐 욕을 하지만 우파적인 성격, 정치적 성격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좌파가 제일 많이 미워했던 우파 정치인이 사실은 김대중이기도 했고요. 김대중을 높게 평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뭐 대책 없이,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김대중을 증오하고 호남을 혐오하고 호남을 소외시키는 이런 태도로는 우파가 좀 승리의 기회를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파도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 하나가 김대중과 호남에 대한 낡은 관성,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익숙하니까 호남 욕하고 김대중 욕하면 편하거든요. 뭐 우파로서의 그냥 뿌듯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그게 안주해서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면은 기회는 오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그 유시민의 등장이 가지게 되는 정책 의미, 좌파 우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